어쨌든 하락이 지금 수요 공급이나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가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하면서도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야 그래 빠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즘엔 실제로. 그러면은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질 수도 없고 언젠가 반등은 나올 텐데 그럼 그 전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현실적인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뭐냐면 그게 사실 중요한 거지. 예. 저희가 뭐 두리뭉실할 얘기하러 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건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강남 지역의 한 아파트의 실거래가 변동을 2019년부터 그려드린 거예요. 네. 잘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주식등이나 부동산 다 같이 결국엔 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예요. 왓이냐 웬이냐. 그러니까 뭘 살 거냐 아니면 언제 살 거냐. 예. 근데 저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격이요. 예를 들어서 예. 16억에서 23억 8천으로 올라요. 와. 물론 저점과 고점만 얘기하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이 아파트를 23억 8천에 산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 찍힌 거죠. 그렇죠. 실거래가니까. 예. 그러다가 2년 뭐 1년 2년이 좀 지나서 이게 또 16억으로 찍혀요. 그럼 누군가 또 16억으로 샀어요. 예.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같은 아파트인데 누군가는 이걸 24억에 주고 사고 누군가 예. 16억에 샀다는 거예요. 야. 그렇죠. 예, 예. 이걸 딱 보니까 부장님은 생각하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저 밑에서 사갖고 위로 가야지. 그렇죠. 아 나는 내 집 나 한 채 사는 건데 나는 상관없어 언제 사도. 예. 그리고 난 돈 많아. 그래서 난 그냥 이 아파트 23억에 사도 상관없어. 예. 아 이러면 제가 할 말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지향점은 뭐냐? 이 아파트 나 16억에 사야 되는 게 이런 지향점이라고요. 그렇죠. 제일 싸게. 그렇죠. 예. 제일 싸게 또 어쨌든 떨어질 때, 그쵸. 떨어졌을 때. 예. 그래서 부동산은 저는 언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근데 제가 이걸 제가 조사해 봤어요. 예. 누가 24억에 사고 누가 16억에 샀는지. 예. 조사해 봤더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크게 나는지. 예. 16억에 산 사람은 마이클이었습니다. 예. 마이클은 2023년 6월에 27층에 이 아파트를 사는데요. 예. 갭 투자를 했어요. 어. 전세를 끼고. 예. 근데 매입점에 전세 가격이 9억 7천만 원이었어요. 예. 그럼 내 돈이 6억 3천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현재도 전세가가 유지돼요. 예. 2년이 안 지났으니까. 네네. 그래서 내 돈은 지금 6억 3천으로 이 집을 산 거예요. 이 집을 16억에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6억 3천에 샀어요. 예. 근데 이 집값이 현재 시세로 19억 9천이거든요. 예. 그냥 시세로만 따져볼게요. 시세로만. 그러면 예상 매매 차익이 3억 9천이고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와. 62%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집을요. 마이클은 6억 3천에 샀어요. 어. 근데 이 마이클 2년 전에 예. 제임스는 이 아파트를 24억에 삽니다. 어. 29층인데. 예, 예. 근데 잘 보세요. 이때 매입점에 같은 갭 투자를 하는데 예. 20점의 전세를 14억이었어요. 예. 그럼 내 돈이 9억 8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2년 지나니까 전세가 또 떨어지네? 예. 10억 3천으로 떨어져요. 예. 그럼 얼마 돌려줘야 됩니까? 3억 7천 돌려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돈이 결국 13억 5천이 들어갔어요. 이 집에. 똑같은 집을 사는데 예. 누군 6억에 사고 누군 13억에 산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마이클은 사실은 저 제임스가 저 돈 가지고 마이클 살 때 따라 샀으면 두 채 샀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수익률 보세요. 예. 거의 30% 마이너스인데 예. 금액이 크니까 30%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도 훨씬 크죠. 돈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다 수익률도 떨어지죠. 예. 불과 2년 차인데. 어.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야. 자 그래서 우린 이걸 보면서 그게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투기든 뭘 고민해야 된다? 시기. 언제? 웬? 언제? 네. 그래 우린 근데 이 아파트만 얘기한다고. 예. 이 아파트 좋습니다. 예. 나 이거 어딘지 알 것 같긴 해요. 이 아파트 좋아요. 살기 좋아.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다고요. 낯익은 아파트네요, 가격대가. 살기 좋은 거 알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고민할 건 나 마이클이 될 거냐? 예. 아예 나는 제임스라도 상관없어. 어. 그분한테 할 말 없지. 그렇죠. 내가. 근데 우리 마이클이 되자. 그럼 마이클이 되려면 사실은 이 전체 시장 흐름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은 왜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데 어쩌면 제가 예측하는데 마이클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오고 있다. 지금 이제 오. 다시금 점점. 예. 점점. 근데 왜 마이클이 이렇게 되려면 왜 중요하냐면 그 언제 정확히 그런 시점이 오냐면 파는 사람들이 일단 많아야 이런 시장이 와요. 무조건. 무조건 많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냥 여기 반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시장 갔는데 아니, 다 나만 찾아. 너무 반론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건 맞잖아요.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갔는데 판다는 사람들이 다 내 거 사라 그러는데 싸게 줄게 그러고 급하다 그러면 맞아요. 그때 가격 떨어져요. 맞아요. 예. 일단 조건은 뭐다? 예. 매물이 증가해야 이런 마이클 시점이 온다고요. 어. 근데 지금 매물이 제가 증가하고 증가하고 있다. 있다. 그러면 하반기로 저는 더 증가할 것을 보니까 예. 좋은 시장이 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매물만 증가하면 가격은 계속 빠질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안 빠지는 구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거죠. 예. 매물이 증가하는데 이상하게 거래가 많이 될 때가 와요. 갑자기 네,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1월하고 비슷해요. 근데 1월은 한 달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가격은 안 오르고 떨어지는데 매매가 잘 돼. 그건 수요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럼 이때가 정확히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은 시점이에요. 실수요자가 붙는 건가요? 그때는 그러면? 그렇죠. 어. 아니요. 투자 수요도 붙을 수 투자 있어요. 수요도 같이 붙어야 되죠. 누구든. 사실. 어. 어떤 수요든 구별하지 않아. 매력적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네. 수요가 붙어요. 네. 살사 내가 거주 거주건, 수요든 투자건 투기건 그걸 뭐.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예. 수요만 들어오면 돼요. 예. 예? 그래서 조건은 뭐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 빠지는데 빠졌는데 예.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이때가 내 집 마련할 때다. 그런 기회가 시점에 올 수도 오고 있다.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안 살아나요. 예.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가격이 충분히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소비자라고 하면 제가 사고 싶은 가격까지 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예.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이 아파트 보고 있는데 이게 6억까지 떨어질 때까지 나 사야지. 예. 근데 6억까지 안 오잖아요, 보통. 안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해.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보통 사야 되는데. 사야죠. 근데 안 사 사람들은. 나는 기준이 아니야. 예. 사람이 눈이 두 개 있는 건 나 하나는 날 보고 하나는 남 보라는 거예요. 자산시장이 그게 중요해.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내가 싼 거 보면 못 사요. 왜냐면요. 예. 투자화됐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부동산이.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 경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 빠졌는데 이상하게 거래량이 증가해? 그러면 내 집 마련 하셔야 된다. 그때는 반대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딱 왔는데도 이상하게 거래가 증가하네. 예. 그럼 무슨 얘기다? 더 빠질 수 빠질 있다는 수 거예요.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특히 거래량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올해 1월에 딱 나타나는 건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조건에 부합하죠. 예. 가격은 빠지는데 빠지고 거래량이 거래는-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한 달이니까 이게 만약에 요 달까지 오고 다음 달까지 다음 가면 뭐 한 4, 5개월 가면 가격은 더 빠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럼 바닥권을 슥 형성을 맞아요. 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3, 4천 더 주고라도 그게 낫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확률은 굉장히 낮다. 지금은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 거예요. 예. 이미 지금 1월 뭐 설날이 끼고도 했지만 2월 지금 신고건이 채 500건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2월에 분명히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 거고 그럼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공급 물량이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는다고 했는데 그게 줄어드는 시기도 오나요? 오죠. 와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걷어들이는구나. 그렇죠. 예.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안 팔겠죠. 누가 팔겠어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네. 저 아는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미치겠대요. 어떻게 그분 평소 환장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분명히 이 가격에 산다 그래갖고 매칭을 시켜주고선 집까지 보여줬는데 갑자기 안 판다고. 그래갖고 왜 안 파냐 그랬더니 5천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을 지금 여기 부동산 말고 두 팀이 더 보고 갔대요.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집을 한 번도 안 봤는데 1월에 12월 1월에 이렇게 두 달 사이에 세 팀이 보고 가니까 그것도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 못 팔았대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못 그러니까 팔았대요. 오를 것 같으면 또 네. 매물을 걷어들이고 안 팔기 시작해요. 그런 시점이 이제 오죠. 그 다음 사이클에. 다음 사이클에.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없던 질문이긴 한데 한 가지만 조금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정부는 사실은 부동산을 뭐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지 그건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좀 막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락을. 분양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모습들 왜냐하면 PF 문제도 지금 사업장들 막아야 되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오늘 실수요자 그 대책들도 지금 유예하는 부분들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좀 훈풍을 불어넣고자 하는 모습들이 적극적이진 않지만 이 정도면 꽤나 많이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말씀하셨던 수요 공급을 좀 변동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볼까요?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네. 크게 방향을 틀 수는 없다. 그거는 반대로 질문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를 때 엄청나게 규제가 많이 나왔지만 잡았습니까? 오히려 더 올라갔죠 그때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빠질 때도 똑같아요. 가격이 빠지는 걸 방지하는 목적으로 나오는 정책들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걸 좀 방지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하락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인데 네. 규제 완화하면 사실은 집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잖아요. 네.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집값이 빠지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규제가 많을 때는 한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하면 급등했어요.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규제가 많으니까 오히려 희소성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다 풀어주니까 너도 나도 하니까. 오히려 더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게 돼버리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만 기다렸는데 그 아파트 소유자나 그런 분들은 재건축 조합원들은 규제 완화만 기다렸는데 규제가 이렇게 완화된다는데 집값이 안 오르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빨리 팔아야겠네. 또 매물이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높거든요. 또 재건축 단. 예를 들어서 그렇게처럼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오히려 하락 쪽으로. 예전에 그 여러 가지 전 정부 때 나왔던 그 규제 정책들이 풍선 효과를 불러갖고 옆 동네를 올리고 똑같아요. 그거랑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9억의 대출 규제를 하니까 6억이 9억까지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집값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익 실현해갖고 또 갈아타기 수요 엄청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큰 흐름에 따라서 잘못 해석하고 부작용을 올 수 나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값 빠지는 만약에 하반기에 더 빠지면 이건 정책 원인이다. 만약에 정책 때문에 더 빠져. 잘못 쓰는 집이요. 네, 집값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그리고 네. 재건축 아까 말씀하신 게 30년 이상이잖아요. 이제 무조건 30년 이상이면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결론은. 네. 30년 이상 집에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그 동네 토박이 분들 아니면은 전세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냥 아시잖아요. 그게 실거주 비율이 재건축 아파트가 굉장히 낮아요. 네. 일부 뭐 노도강의 일부 아파트들은 실거주 비율이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80%가 거기에 다 임차인들이라고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다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전진단 통과하고 규제 완화만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안 올라. 예. 나 빨리 빚도 갚아야 되고 이거 이익 실현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구조상으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팔자 지금 이렇게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더 기대할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네. 또 10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증폭되면서 예. 집값의 하락을 더 부추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 집값을 더 올렸다면 반대로 집값을 그러니까 더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을 더 빠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가능성이 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그러니까 시장을 사실은 잘 봐야 되네요. 유연하게 봐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유연하게 시장의 변화를 유연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 아까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지표를 보시는 거지 예. 가치를 갖고 판단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의 어떤 위치나 나의 조건으로 시장을 판단하면 어렵다는 거죠.